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제는 새 정부 2차 인선이 발표되면서 무엇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게 관심이 쏠렸습니다. 어제 저희 프로 시간에 속보가 나왔거든요. 이 출연했던 이재호 고문이 깜짝 놀라서 오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자, 당선인은 파격 인사가 아니다, 적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은 인사 테러다,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어제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인수위원장. 자, 어제 당선인과 만찬이 취소됐고요. 오늘 인선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거취를 거론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태규 의원의 인수위원 사태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합당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공동정부 힘들어지는 걸까요? 자, 검수완박, 지방선거, 이 굵직한 이슈들이 많은데 역시 통합과 협치의 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희미한 길을 찾아서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검수완박 속도전, 이거 어떻게 좀 봐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경제본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점심 함께하고 있는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청취율 조사 기간에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을 1+1으로 보내드리고 있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이미 자리 잡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 혹시 사퇴합니까? 지금 고심은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고심 중.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퇴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예언이 틀리니까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아니,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한 번은 맞아요. 아, 그래요? 계속 하다 보면. 기우제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겠죠. 네네. 그러니까 1차 인선 내각 발표하기 전에 추천했어요, 인사를. 예. 신용현 대변인 과기부 장관 쪽으로 네네. 하고 여러 명을 추천해서 4명 정도는 추천했다고 하는데 이태규 의원도 후보군에 올랐고요. 그렇죠. 위원도 있었고 다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1차 인선도 그렇고 어제 발표된 2차 인선도 그렇고 인선이 있으면은 인수위원장과 논의를 하거나 미리 어떤 명단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프로세스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수위원장 이걸 맡으면서 새로운 정부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면서 공동정부를 만들겠다라고 안철수 위원장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윤석열 당선인 생각은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안철수 위원장이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만약에 인수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자신이 얘기해왔던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청사진을 그려내겠다라는 그 책무도 방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봉합되는 어떤 이 모멘텀이나 어떤 하나의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복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또 오늘 많은 언론에서 보면 공은 당선인에게 넘어갔다, 이런 얘기도 네. 나오는데, 자, 지금 이제 일단 인수위원장 사퇴는 하지 않고 약속한 새 정부의 밑그림은 다 그려낼 것이다. 오창석 평론가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래서 밑그림에 대해서 얼마나 협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사를 보면은 예를 들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취임했을 때 정무부 시장으로 이제 김도식 부시장이 안철수 계로 들어갔었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제 공동정부라 볼 수가 있습니다. 통합정부라든지 내가 단일화를 해주는, 심지어 그때는 경선이었습니다.
경선에 이겼기 때문에 사실은 뭐 챙겨주고 말고 할 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김도식 부시장이 들어갔고 이번에는 경선도 하지 않고 완전히 이제 한편이 돼준 거잖아요. 그럼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거나 더 확실한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 보면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한 상황으로 끝나가 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서 공동 당대표가 된다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확실히 약속이 돼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상황 좋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카드가 마지막 카드라고 한다면 지방선거에 국민의당 계열로 최소 지자체장 또는 뭐 구청장 또는 뭐 다른 시군구 의원, 도의원까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의 공천 방향으로 봤을 때는 좀 쉽진 않아 보여요. 조금 열어뒀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속보로 올라오고 있는 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 이게 양당이 모두 얘기했었던 건데 서울의 몇몇 곳만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러니까 3명 정도 뽑는 거.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해서 1당, 2당, 3당까지는 뽑힐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이 이제 시험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 시험 6곳 정도를 얻기 위해서 단일화를 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급 장관급 정도는 됐어야 이게 딜이 맞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난 3월 3일 아침에 기습적으로 단일화를 발표할 만큼의 급박한 딜, 확실한 약속은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보면은 이 정도로 안 챙겨주기 쉽진 않거든요. 그날 밤에 대선 마지막 토론을 끝내고 그렇죠. 3월 2일 마지막 TV 3차 토론을 끝내고 장제원 의원의 친인척 집에서 네 맞습니다. 교수 집에서 심야 회동을 해서 전격 결정을 했는데 단판 방식이었죠. 그러면은 전격 결정이었다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당시 후보가 원하는 아주 큰 그림에 동의를 해줬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 동의를 해준 게 뭐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인수위원장이 대단한 자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인수위원장은 곧 사라집니다. 인수위가 힘이 있는 이유는 초대 조각과 총리를 지명하는 권한, 청와대 주요 인사를 지명하는 권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수위원장이 힘이 있는 건데 지금 인수위원장이 지명한 사람 중에 본인을 포함해서 국민의당의 사람이 안 보여요. 인수위 안에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했었던 김도식 부시장도 인수위원이 됐어요. 인수위 활동이 끝나면 뭐죠? 없습니다. 자리가. 그렇죠. 인수위 대변인 신용현 대변인 자기 안철수계라고 했는데 인수위 끝나면 뭐가 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안철수 위원장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초기엔 사무실이 붐비고 중간엔 옥상이 붐비고 마지막엔 자리 못 잡은 사람들이 하소연하느라고 술집이 붐빈다. 우린 그런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예를 들면 이 지난 주말로 돌아가 보면 이건 이미 끝난 얘기지만 1차 인선 때 과기부 장관의 뭐 신용현 대변인 정도, 2차 인선 때 중기부 장관의 이태규 의원 정도, 요 정도만 들어가면 공동정부라고 주장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뭐 충분히 주장해도 되고 안철수 대표도 나름대로 면도 서죠. 자. 지금 안철수 이 인수위원장 측에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위원장을 맡았었죠. 최진석 교수. 뭔가 긴 글을 남겼더군요. 뭐 사실 윤당선을 겨냥한 듯한 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얘기를 썼냐면 윤석열 정부의 권력 구성을 놓고 보면 박근혜와 이명박 정부 때의 사람들이 그대로 다 돌아왔다. 각성의 세례를 통과한 냄새는 나지 않는다. 이렇게 혹평을 하기도 했고 또 안철수 위원장을 송곳에 비유했어요. 송곳. 그래서 말을 한 사람의 목소리의 크기가 말의 신뢰를 지켜주지 않는다. 또 내면이 작으면 찔릴까 봐 겁먹고 송곳을 쉽게 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당선이 어떻게 보면은 신뢰를 좀 저버렸다.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윤당선인이 안철수 당시 이제 후보와 여러 가지 논의할 때 종이 쪼가리 말고 나를 믿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봐서 안철수 위원장 측에서 생각해 보면 종이 쪼가리, 그 종이가 더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종이를 쓸 걸.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좀 배신감까지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일단 안철수 위원장 아직 얘기를 꺼낸 건 없고 다만 오전 일정 취소, 거취 문제까지 나오나. 자, 어제 도시락 회동 취소됐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원래는 인수위 측과 이제 도시락 만찬이 예정돼 있었어요. 저녁이. 그래서 참석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선약이 있다. 다른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참석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또 거슬러 올라가면 2차 인선이 발표된 다음에 직후였죠? 기자들이 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아무런 답도 안 했어요. 원래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뭐 어떤 말이라도 해주고 지나가는 게 안철수 위원장 스타일인데 최소한 뭐 일정이 있어서요. 이 정도 얘기도 하고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 버려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리고 도시락 만찬도 참석 안 하고 오늘 10시 반에 있었던 일정도 취소하고 지금 2시에 또 일정이 있어요. 코로나 특히 일정이. 여기에 참석할지 안 할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참석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우평론가님. 네. 그래도 이제 좀 정치 내막을 아시니까 안철수 위원장 측 이건 육성은 아닙니다. 네. 측을 인용을 해서 문화일보 단독 보도인데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고요. 국민의당 당직자 전원이 명퇴선언을 했다는데 이러면은 합당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합당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으로는. 왜냐면은 이게 결국은 어떠한 특정한 자리라도 받아야 함께한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걸 바라보면서 당직자들도 우리도 함께 뭘 할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장관실이 꾸려지면 장관실 나름대로 또 인원을 구성해서 들어갑니다. 네. 당직자들이. 그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고 비례대표가 보통 장관이 되면은 비례대표를 승계를 해주는 게 관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승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올라오면 당직자들이 그 사람의 보좌관이나 비서실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원 세력 교체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네네. 자신의 일자리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위에 사람도 얻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직책상 본인 당직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없어요. 이게 예견된 사태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정당 간의 분당이 되고 통합이 되는 과정이 보수 정당이 있었습니다. 탄핵 이후에 막 바른정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다시 합쳐지는 미래통합당 이랬을 때 네. 중요한 거는 처음에 바른정당으로 갔던 당직자들이나 보좌진을 자유한국당 쪽에서 우리 절대 안 받는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네, 네.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고 그냥 의원만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당직자들한테 지켜주려면 위에 있는 의원급들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의원급들도 자신의 자리를 못 찾았는데 당직자들 입장 어떻게 되겠어요? 합당되면은. 맞습니다. 공중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이 세석인데 네. 권은희 원내대표는 날 제명해달라. 지금 이렇게 한 상황이잖아요. 그 정도로 붕괴한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안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안철수 위원장이 자신의 지분을 못 찾고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소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는 도대체 이 정도로 정치력이 없었는가가 첫 번째. 정말 실력으로, 능력으로 없었다. 네. 두 번째. 안철수 후보가 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이 정도로 못 챙기는. 면다면. 그러니까 이 두 번째가 계속 커집니다.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네. 이 두 번째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본인 말고 식구예요. 정당도. 네, 국민의당 식구도 잘 챙기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자리가 오늘 두시면은 초대 조각이 다 끝납니다. 그렇죠. 인사이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첫 번째 게임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이면 뭐 다음 레벨이 과연 있을 것인가 이게 궁금해지는데 자, 박 기자님. 네. 시계를 돌려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 국무총리직을 주장을 하고 맡았어야 네. 한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낫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이 볼 때도 인수위원장직 맞더라도 총리로 갈 거다. 네. 왜냐하면 그게 공동정부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림을 그리고 본인이 추진하고. 그렇죠. 그게 공동정부의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 인사로 다 표현이 되는 건데 그걸 안 간다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지적은 나왔죠. 뭐 이 백지 신탁 때문에 안 가는 거다 얘기 나왔지만 결국에는 총리를 안 감으로써 내각에 어느 정도 자기의 지분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 이게 안철수 위원장도 있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저 밖에서 보더라도 인수위원 24명 가운데 8명이 갔으니까 내각에도 한 3분의 1 정도 가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인선 결과 나오다 보니까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좀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럼 결국에는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로 어쨌든 갔어야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수싸움이나 아니면 이익적인 면에서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처음에 발걸음을 잘못 디뎌서 결국 이렇게까지 밖에서 볼 때는 이른바 뭐 팽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박 기자님은 인수위원장직은 마칠 것이다. 과연 이제 그 밑그림에 뭐 안철수 플랜 이런 이름이 붙을지는 우리가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네. 그럼 또 정치 컨설턴트로 좀 변모하셔서 우평론가님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의 돌파구 뭡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아까 제가 안철수 위원장이 이 정도로 지분을 못 챙기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드렸잖아요. 첫 번째 정말 능력과 실력이 없다. 네. 두 번째는 하지 못한 무언가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두 번째 이유가 걸려 있다면 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인수위원장을 조용히 마무리할 겁니다. 근데 실력적으로 능력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파이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둔다는 압박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공동정부 허락된 거 하나도 없고 독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냥 정면으로 한 인사만 건드리면 돼요. 한동훈 내정자 자기 사람 챙긴 거 아니냐 하고 인수위원장 던진다고 하면은 이 언론이 또 세게 붙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열을 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력을 보여주려면 가장 센 카드를 건드려서 이거 너무 심하다 하고 던져버리겠다 하면 당선인이 달려와서 만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정치적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패기와 파이팅이 있는 것이냐. 있다면은 저는 어느 정도 마지막 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와대 인선. 청와대 뭐 누구 수석을 데려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고 합당에 대해서도 합당했을 경우에 공동 당대표까지 얻어낼 수 있을 것인데 두 번째 이유가 걸려 있으면 정말 조용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정치 컨설턴트 많네요. 바로 이제 친안 평론가로 네이밍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힘내십시오. 저는 생각도 못했네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좀 이 관사 문제 건드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세게 쳐라 이러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우리 한입뉴스 끝나고 1시 때에 맞습니다. 이재호 상임고문 모시고 얘기하는 중에 속보가 나와서 여쭤보니까 잠시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오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모든 매체가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적절하지 않은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두 분 박 기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예상했어요?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저도 호평론가님은? 저도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 못했다. 파격 인사 맞습니까? 파격 인사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러모로 한동훈 내정자와 윤석열 당선인의 관계가 두텁다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직으로 밀려났다. 예전에 뭐 보수 일간지와 인터뷰하면서 독립투사 같이 이랬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 지칭된 게 한동훈 내정자거든요. 그랬죠.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 지면에는 이제 A 검사라고 나갔지만 다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직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남부, 수원, 뭐 의정부 또는 중앙지검장까지 승진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시 복귀해서 승진할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 그리고 현 정권 내에서 5년 동안 검찰총장 후보가 되거나 검찰총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지. 이걸 모든 걸 뛰어넘고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KBS 권성동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 마음속에는 법무부 장관이 이미 한동훈이 있었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런 거 보면은 내부에서는 오랫동안 고심했었던 것으로 또는 고심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당선인 마음속에는 정해놓고 오랫동안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수위 여러 관계자 이야기를 들으면 법무부 장관의 여러 인물을 리스트를 올렸는데 당선인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막판에 한동훈 이름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면은 그 스스로 마음에는 이제 이미 있었던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파격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유창한 영어 실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그래서 유창한 영어 실력이 있으면 전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유창한 영어 실력을 할 일이 있나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가져왔는데 글쎄 법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면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한다고 봅니다만 법무부 장관 맞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본인 스스로도 파격 인사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역대 7번째로 어린 장관 내정자입니다. 나이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 큰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김호수 총장이 20기입니다. 사법연수. 기수 파괴. 한동훈 내정자가 27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20기에서 26기 사이는 적어도 검찰 내부는 다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면 검찰의 참 독특한 문화죠.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왜 후배 밑에서는 일을 못 해요? 사퇴 안 해도 되는데 검찰이 거의 군대와 가까운 위계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수 역전 현상을 극히 꺼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이에 있는 이성윤, 뭐 심재철 이런 사람들은 다 사표를 쓸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훨씬 어린 후배의 지휘를 따를 수 없으니까 물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손은 안 된다고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싹 정리하고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저는 이 인사가 굉장히 파격적이고 이래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건가? 폐지해도 국무회의에 매일 만나는 법무장관과
긴밀한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민정수석실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됐다. 네, 필요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 행안부 장관은 경찰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행안부 장관의 법조인 출신을 내정한 거 아니냐. 이제 이상민 내정자입니다. 4년 후배. 네. 그렇게 이제 검찰은 검찰대로 장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한동훈 내정자가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장악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검경, 법 다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을 만든 윤석열 당선인의 그 스스로의 입장에서는 묘수.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좀 뜨악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아주 풍부한 해석을 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또 이해에 도움이 됐습니다. 자, 지금 12시 40분을 넘긴 시간인데요.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서울시내 여의도 벚꽃길 차량 통제 해제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부터 여의서로가 정상소통되고 있으니까요.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쪽으로는 사고 여파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1차로에서 처리가 계속되고 있고요. 전 구간 지나는데 5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부간선도로의 정체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고척교 부근에서 금천교 쪽으로 많이 막히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에 진입을 하셨다면 비봉 부근에서 화성 휴게소 쪽에 불편함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입니다. 서안성 부근에 고장난 차는 처리가 됐는데 여파 때문에 여전히 안성 분기점부터는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춘천 분기점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동산 2터널 출구 지점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렇게 1차, 2차 인선 발표가 끝났고요. 지금 2개 부처가 남았습니다. 오늘 시사본부가 끝나는 시간 오후 2시면 남아있는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인선될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일단 뭐 거의 다 됐다고 봐야겠죠. 청와대 참모진은 일단은 뭐 비서실장, 네. 그리고 이제 정무수석 정도는 나왔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 박 기자님 어떻게 정리됩니까? 글쎄요, 이제 정치인을 배제한다고 해서 네. 사실은 능력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비전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네. 하는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딱 보다 보니까 내가 겪어본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네네.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이 위주로 인선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잘 아는 사람, 겪어본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른바 국민의 통합이나 네. 어떤 화합적인 관점보다는 좀 더 호흡이 잘 맞는 사람들 위주로 써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인선을 해야 국정 운영이 더 긴밀하게 호흡이 잘 맞게 될 거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땐 좀 실용적인 실무적인 거기에 좀 집중한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평론가님은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도 뭐 비슷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글쎄 이제 더 이상 뭐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능력과 인품 오직 이 기준이다. 뭐 누구 개를 따르지도 않았고 할당도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시각으로 본다면 경륜 네. 나이가 이제 좀 높죠. 거의 60 가까이 평균 연령이 되던데. 네. 자, 이 중에 뭐 40년 지기 친구다 이렇게 언급이 됐던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일전에는 이제 칼럼에서 조금 이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논란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사과를 내기도 했는데 요건 조금 심각해 보여요.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경북의대 교수였잖아요. 근데 이 아들과 딸이 경북의대에 편입을 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근무한 경북대 병원에서 편입 전에 자원봉사도 했다. 그래서 이제 다 언론이 이거 아빠 찬스 아니냐 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호영 이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에서 부원장과 원장 그러니까 고위직에 있던 시절에 네. 부원장 때는 딸이 입학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 원장 때는 아들이 이제 온 거잖아요. 네. 쭉 봤더니 이 2016년 12월 2017학년도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학 전역에 합격한 딸 지원 서류 중 하나인 자기기술서에 뭐라고 썼냐면 그해 1월 11일부터 15일, 7월 25일부터 29일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활동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뭐 업무가 환자 이송
또 검사실 안내 지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봉사의 수가 총 20차례, 봉사 시간이 70시간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들 같은 경우도 2018년도 경북대 의대에 편입을 했는데 2015년 1월 19일부터 23일, 2016년 1월 11일부터 15일, 또 7월 25일부터 29일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활동했다. 여기서는 환자 이송 지원과 물품 정리 등을 했고 봉사 횟수가 25건, 시간이 85시간이었다. 네. 이렇게 써 적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봉사활동 자체가 결국에는 경북대 의대학사 편입을 염두에 둔 스펙상 거 아니냐. 그리고 정말 85시간이나 아니면 70시간 이렇게 봉사활동 했겠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이거 아빠 찬스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몇 년 전에 네. 계속 들었던 기시감이 있는데 아주 동일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실제로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면은 뭐라 할 수가 없겠죠. 네네. 다만 지금 1월부터 1월에 한 번, 이제 7월에 한 번 나눠서 했는데 10일입니다. 총 10일이고 20차례면은 하루에 2번 정도 왔다 갔다고 네. 볼 수가 있겠죠. 네. 70시간이면 하루에 7시간을 일했다는 겁니다. 10일 동안. 그러니까 7시간을 하루에 2번 쪼개서 뭐 예를 들어서 3시간 반씩 했을 수도 있고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나눠서 했을 수도 있는데 하루에 2번씩 오전, 오후로 이런 식으로 쪼개서 봉사활동을 정확히 무엇을 했는가가 나와야 될 것이고 이 봉사활동 업무가 환자 이송과 검사실 안내 지원이었다라고 네. 오는데 이건 사실은 검사실 안내 지원이었으면 검사실에 있는 사람 인터뷰하면 바로 나오겠죠. 그렇겠죠. 보신 적이 네. 있습니까? 하면 똑같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요. 몇 시간 안 하고 1시간하고 10시간 끊어졌는데요. 이런 게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고. 의혹이 제기되겠죠. 실제로 다 했습니다. CCTV도 공개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네. 절차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중요한 직책을 경북대 대학병원에서 아버지가 하고 있을 때 아들과 딸이 공교롭게도 둘 다 같은 병원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걸 통해서 정량적 평가에 들어간 1차를 통과해서 정량적 평가가 아닌 2차 구술과 면접을 통과해서 4년밖에 되지 않은 그 짧은 기간 의전원을 편입했다. 이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진 것이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은 가능한 것일까? 특히나 아들과 딸 중에 한 명은 경북에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만 지원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대 1이 아니라 그때는 5.76대 1인가? 네, 절반대로 네, 경쟁률도 네. 떨어져요. 그 해당 특정 지역으로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검증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낙마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 네.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위법성, 불법성 여부가 될 것 같은데 네. 언론 검증과 더불어서 청문회에서 검증이 되겠죠. 조금 전에 기자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 편입학 과정에서 이 특혜가 없었다. 확인해 본다면 특혜가 없다는 것이 나올 것이다. 사퇴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신이 있다면 이제 특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될 것이고요. 또 문제가 있다면 또 특혜 의혹이 제기될 것이고요. 자, 그래요. 지금 이 국회로 가보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에 이번 달이죠. 미국 순방을 떠난다고 해요. 이 이른바 검수완박. 네. 4월 내 처리가 좀 적신호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네. 시간이 필요한데 박병석 의장이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미국과 캐나다 순방을 하고 네네. 아마 다음 달 2일에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아이고 5월 3일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처리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23일 떠나기 전에 22일까지 법안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과 정의당 네. 이쪽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 회기를 쪼개야 되는 거죠. 됩니다. 쪼개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처리를 할 법안이 경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두 건이거든요. 네. 두 건을 하려면은 이 임시회를 뭐 두 개로 다시 나눠야 되는 상황도 되고 네네.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또 나누려고 할 때 박병석 의장이 정말로 동의해주고 협조를 해줄지 네네. 상정을 시켜줄지 이 문제 민주당이 이거 풀어야 될 난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시간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니 사회권을 김상희 국회 부의장한테 넘기면 어떠냐 네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의장실 얘기는 결정적인 법안 처리하는데 이 사회권을 넘긴 가능성 이건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복병이 하나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변수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네. 23일이면 9일 남았는데 내일이 주말이니까 주말 지나면 그냥 딱 일주일 싸움이에요. 과연 4월 내에 이 법안들이 처리될 것인가. 그런데 어제 최재성 전 정무수석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니 네.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라 지방선거에 역풍이 불 가능성도 높지만 이거 처리 못하면 민주당 큰일 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걸 강력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까지 오래 끌고 가면 역풍을 반드시 맞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 타임라인을 5월 3일 공포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임라인은 완벽하게 정해졌고 만약에 민주당이 여기서 하지 않게 된다면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사실은 50%를 넘나드는 50% 중반 정도까지밖에 가지 않는 대선보다는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충성도 높은 사람들이 나가서 투표를 해야만 이길 수 있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코어 지지층이 이걸 강력하게 바랐는데 이번에도 이렇게까지 한동훈 내정자가 지명된 저쪽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나는 비판을 받고 나 투표하러 안 나가? 라고 하는 직면에 상황 직면한 거예요. 그걸 아마 최재성 정무수석이 얘기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과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타임라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박병석 의장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리 권한을 줄 수가 있거든요. 김상희 부의장이나. 근데 그렇게 해서 본인의 의사를 나도 여기는 뭐 동의해 하고 떠나지 않는다면은 박병석 의장이 최후의 순간에 막았다라고 끝나게 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뭐 흔히 말해서 문자나 이런 것들 예전에는 문자 폭탄으로 약간은 욕설 섞인 거를 보내서 나만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보냈다가 요즘에 흔히 말하는 개딸 양아들 이렇게 여러 젊은 층이 유입되면서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순화됐다고 하죠. 이것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도와줘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자를 받는 의원들도 기분이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박병석 의장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박병석 의장.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할 것인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대통령의 고심이 깊을 것이다. 어제 또 최 수석은 이런 얘기도 남겼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보니까 기준금리가 올랐네요. 박 기자님. 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1.50%로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고물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요. 4%대이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결국 이창용 이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전이기 때문에 총재 없는 상태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그런 임무가 한국은행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거고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가 돼 있어요. 뭐 5월, 6월 계속 올리는 0.5%포인트씩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긴밀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한입뉴스 뭐 매일 뉴스가 쏟아지네요. 어제는 또 그야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뉴스를 휩쓸더니 오늘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거취 문제. 혹시 오늘 내로 또 어떤 속보가 나올지 두근두근합니다. 참.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발표드릴게요. 청취자 8805님. 안철수 위원장 현재 처지를 보니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싸이의 새 신청합니다. 네, 저는 어떤 논평도 달지 않겠습니다. 싸이의 새 들으시고요. 8805님 커피 쿠폰 2잔 받으시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화장을 고치는 부디 심지 그러면서 남의 시선 남의 이목 남의 크고 작은 목소리 되게 신경 쓰는 당신 좋지만 얄밉고 이쁘지만 열받게 구는 당신은 세뇨리다 남들이다 뭐래도 나 당신만을 따라가리다 당신은 나만의 모나리자고 모든 걸 바꿔버리다 내가 차지하리다 혼나라고 혼 힘내자고 힘 어쩌라고 나 한순간에 세대 당신은 아름다운 피넛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너는 만나 장난하나 나 한순간에 세대야 당신은 아름다운 피넛 너만을 바라보던 날 차버렸어 완전히 세대했어 두려운 거야 더러운 거야 아니면 좋아서 내숭 떠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뭐야 당신 나랑 지금 장난하는 거야 당신같이 싫고 남기긴 아까운 거야 시원자리야 여기선 웃어 나에게 와선 차가워 우선 사람 만나면 사람은 바로 어서 가로 세로 전후자 우제가 몇 개사 내가며 사람 만나면 혼난다는 걸 모른다면 당신은 바보 신고 팩트 당신의 한마디 내 마음에 파도 날 가지고 장난했다만 당신은 타도 할 거야 바로 잡아줄 거야 바로 보내줄 거야 진심이었다면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은 평생 나의 가고 feel me 뭐 달라고 뭐 혼나라고 혼 힘내자고 힘 어쩌라고 나 한순간에 세대
당신은 아름다운 피넛.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너는 만나 장난하나. 나 한순간에 세대. 당신은 아름다운 피넛. 너만을 바라보던 날 차버렸어. 나 완전히 세대했어. Check me out. Yeah. 나 완전히 세대했어. 나 완전히 세대했어. 참을 만큼 참았어. 갈 때까지 갔어. 해줄 만큼 해줬어. 한도 끝도 없이 난 해줬고 또 지나친 시계 당신은 날 완전히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여행을 가거나 평소와 다른 장소에서 잠을 자야 할 때면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잠을 자는 자리가 바뀌어서 그런 것일 텐데요. 이와 같이 잠을 자는 자리는 쓸 때는 잠자리라고 표기하지만 발음은 잠자리라고 된소리로 합니다. 반면에 잠자리라고 쓰고 발음도 잠자리라고 하는 곤충도 있지요. 우리말에는 이렇게 한글 표기 형태는 같지만 발음이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 금줄이라고 쓰고 금줄로 발음하거나 금줄로 발음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금줄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금으로 만든 줄, 금실로 꼬아서 만든 줄, 금빛 물감이나 재료로 그은 선을 뜻합니다. 모두 금속의 일종인 금과 관련된 표현들이고요. 한 가지 예외적인 것은 금이 나는 광맥을 뜻할 때는 금줄로 발음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의 침범이나 접근을 막기 위해 문이나 길 어귀에 매거나 신성한 대상물에 매는 새끼줄을 뜻할 때는 금줄이라고 된소리로 발음하고요. 요즘은 잘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아이를 낳았을 때나 장을 담글 때 또 잣병을 쫓고자 할 때 금줄을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에 금알 금자를 써서 이 줄이 있는 곳은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했고요. 금알 금자를 쓰는 금줄은 금을 길게 발음해서 금줄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과 관련된 표현에서는 모두 금을 짧게 발음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비구름이 지나가고 흐린 하늘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치고 일부 경상권과 제주도에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강원 남부와 충북, 경상 동해안에 가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 제주도는 밤까지 동부 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도서 지역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는 내일까지 순간 풍속이 초속 15에서 20m 이상 몰아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내륙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 쌀쌀한데요.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이 16도, 대전 17도, 광주 21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지만 체감상으론 서늘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강릉, 포항 12도, 부산 14도 등 차가운 동풍을 받는 지역은 15도 아래 그쳐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하늘이 차차 개면서 다시 따뜻해지겠습니다. 전국이 20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며 주말에도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동해를 제외한 전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는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4.8도, 습도는 55%입니다. KBS 58분 날씨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완전히 지나갔다고 평가하고 내일 정상화, 일상화 종합계획을 발표합니다. 방역당국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비교했을 때 유행 정점은 완전히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4곳 등 모두 11곳을 3인에서 5인 선거구로 지정하여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고차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허위 미끼 매물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실매물인지 조회하고 판매자 정보와 차량 정보를 조회해달라고 소비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값 급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수입물가지수가 7% 넘게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가운데 기계 및 장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 시사본부, 특별히 치킨본부 개설하고 있죠. 방송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맛있는 치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당론. 자, 검찰, 인수위,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동안 검찰개혁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촉구해온 학자십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화를 연결해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당론 채택을 했고요. 네.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보통 이제 너무 촉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 뭐 시간의 문제는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뭐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권의 조정 문제 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 네.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 법 체계 전체적인 그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검찰청법 하나 또는 형사소송법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뭐 경찰법이라든지 또는 특사경 관련된 법이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법원법, 공수처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괄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서 뭔가 좀 뚜렷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그것을 개혁의 의제로 제시한다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부터 먼저 박탈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민사회가 조금 당황해하는 거죠. 네네.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 모두가 그 합의를 합니다만은 개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지금 전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네네. 다 가장 급한 거 하나만 어떻게 처리해 놓고 나머지는 이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한다면은 사실 답을 알지 못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 나중의 문제를 그러면 누가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설명이 되어야만이 이 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가자 동조한다든지 또는 반대한다든지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목과 바로 연결되는 질문이 될 텐데요. 네. 자, 실제로 이 중대범죄, 6대 범죄 수사권 외에는 경찰의 수사권이 넘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아까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좀 급하게 진행하려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표면적으로 내서 보기는 이제 새 정부가 들었으면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관장하게 되니까 이 검찰 개혁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부분도 여태까지 검찰 개혁을 이끌어냈던 것은 민주당도 아니고 또 그 정부도 아니죠. 국민들이었거든요. 시민사회의 요청들을 정치권에서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그나마 진전이 있었던 거죠.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부가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면은 그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아주 거셀 것이고 실제 우리 사회가 시민들의 그 힘이 정치권을 능가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본다면은 개혁의 가능성은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열릴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언제 개혁하느냐,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 언제보다 무엇을 어떻게 여기에 방점이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인수위와 국민의힘 차기 정부는 다 반대 입장이에요. 거센 반대 입장인데 이게 또 마침 지방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이게 좀 정쟁화돼서 갈등만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이미 갈등은 시작된 것 같고요. 이제 국민의힘도 문제인 것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저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자신들이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반대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없다 보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필리버스터를 하든 또는 그 뭡니까 금수완박이 통과가 되든 관계없이 그 향후 전국은 그러니까 찬반이라는 그런 하나의 명분 싸움, 진영 싸움에만 골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점에서 그 금수완박을 주장하는 쪽에서 뭐 검찰의 그 직접수사권만 우선 빼놓고 앞으로 3개월 후에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겠다. 3개월 유예 기간을 두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3개월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뭐냐면은 그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공표되는 순간부터 여야의 엄청난 갈등이 시작될 거거든요. 그 갈등 과정에서 무슨 그 개선 방안이 제대로 나올 것인지 사실 뭐 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슬로건이나 또는 개혁의 방향성이 나온다고 해서 개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하고 수용하고 국민들이 뒷받침해 줄 때 그때서야 가능한데 과연 그 3개월 동안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정치 상황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검수완박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왔을 때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오히려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불을 붙였다. 이런 또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우리 검찰의 그 답답한 관행인데요. 사실 뭐 어느 조직이나 자기 조직의 권한에 관해서 변경이 있을 때는 의견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문제는 이제 그런 그 검찰에 관해서는 언론이 너무 그것을 크게 보도하면서 하나의 정치 이슈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이 있긴 한데요.
뭐 그건 제껴두더라도 검찰의 입장에서도 자기 이야기를 말하는 과정에서 너무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자기들을 개혁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자기의 의견을 내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뭔가 호소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검찰이 조직 이규주의에 빠져 있다. 또는 다른 공무원들은 집단 행동을 못하게 해놓고 자기들만 한다. 뭐 이런 비아냥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자, 이 김호수 검찰총장이요. 이 수사권 박탈이 헌법에 정면 위반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 면담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자, 법학자시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은 사실입니까? 이제 헌법에 이제 영장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영장 신청권을 가지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은 영장 발부권을 가지는 판사도 그 수사권을 가지는 겁니까? 네. 그게 아니거든요.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수사권에 대한 통제를 하라는 수사 통제권을 부여한 것이죠. 그리고 그 통제의 목적은 그 피의자의 인권 보호, 거기에 놓여지는 것이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관여하면서 수사를 통제하라는 것은 우리 헌법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검찰에게 수사권을 직접 부여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조금 다른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맥락이 다르다. 자, 이게 아주 중립적으로 오늘 설명 잘해주고 계셔서 요거 여쭤보려고요.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다른 선진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또 김호수 총장은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건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다 이게 선진 국가에서 이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180도 다른 얘기를 하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틀리기도 하죠. 그렇습니까? 사실 수사와 기소라는 것은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수사는 기소를 향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기소는 재판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에서 수사와 기소를 하는 조직은 분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권능은 항상 연장선상에서 이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는 영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은 수사기관인 그 경찰과 서로 협조하고 공조하는 체제를 갖추죠. 네네.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 경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만들었는데요. 네. 2003년에 법을 개정해가지고 검찰이 경찰에게 어느 정도의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 기소에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영미 같은 경우에 분리를 하더라도 그 공소를 유지하려면 정인을 불러야 되는데 이 정인의 소재 또는 정인의 성격이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경찰이죠. 수사관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검사와 수사관은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정인을 법정에 내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체제로 협조와 공조가 원칙입니다. 네.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킨다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 협조 체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법과 정의, 사회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가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이름으로 조직의 분리뿐만 아니라 이들을 완전히 중간에 담을 쌓겠다는 만리장성을 쌓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 논리가 서로 삐끗거리는 거죠. 네. 자, 해외 사례를 지금 말씀 주셔서 자, 이제 문제는 수사권을 일단 빼는데 어디로 가느냐? 경찰이 가져갈 것인지 중수청이라는 조직을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제3기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걸 또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지 뭐 행안부 산하에 둘 것인지 이게 물음표인데요. 어떻게 해야 적절할까요? 그 민주당 쪽에서는 독립된 수사기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독립된 수사기관이 어떤 모습이냐. 네. 이게 구체적 개별적인 윤곽조차도 지금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이 검수완박 논의가 너무 성급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이제 경찰 조직이 있고 또 독립된 수사 조직이 있다면은 또 자치경찰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특사경도 있고 군사법원의 군검찰도 있고요. 네. 공수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서로 그 분업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좀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독립된 수사기관이 독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통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네. 이제는 국가 권력은 권력 상호 간의 견제체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시민사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거든요. 네네. 이런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그림이 필요하다. 네. 자, 교수님 이렇게 전화 연결한 김에 좀 현안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요. 차기 내각 인선 2차 발표를 했는데 가장 관심이 컸던 게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내정이에요. 네. 파격 인사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그 장관은 대통령의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최측근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뭐 대통령의 몫이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사안인데요. 문제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그 전면에 내세웠던 게 법무부의 탈검찰화였습니다. 검찰을 그 조직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법무부인데 그때까지 법무부는 검찰이 식민지가 되어 왔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조금 그 역행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법무부가 수행하는 업무가 검찰 업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검찰은 외친에 빠져 있는 것이고요. 네. 인권이라든지 성무라든지 또는 민법, 상법 같은 기본법제 그리고 교정, 출입국, 다문화 이런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에 대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인데 과연 그 여태까지 검찰에만 봉사해왔던 그 한동훈 후보자가 이런 업무에 어느 정도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제 저 당선인 측에서는 이 한 부원장이 유창한 영어와 뭐 그 법무 행정 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체제는 대리법 체제다 보니까 유창한 영어보다는 유창한 독일어가 더 필요하거든요. 네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그 검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우려되는 점들을 짚어주셨고요. 네. 자, 지금 한동훈 부원장이요. 이 박범계 추미애 장관 때 수사지휘권이 남용됐고 이 국민에게 해악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수사지휘권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수사지휘권의 문제는 그거는 뭐 형사정책의 문제고 그 전반적인 전체적인 틀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폐지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 검찰의 그 구체적인 수사 사무와 관련해서 개별적인 검사의 수사가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검찰청법 7조에 보면은 검사는 상관의 지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고 해놨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검찰청 내부에서 수사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깨쳐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 권력이나 또는 경제 권력이 검찰의 수사에 그 영향을 미치던 이런 것들을 법무부가 어떻게 차단해 줄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그 구체적인 공약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순히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게 슬로건만으로 또는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기본적인 구조와 체제를 바꿔 나가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를 뭐 인사청문회 때나 뭐 기회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겠죠. 네,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들려주셔서 청취자분들의 이해가 많이 좀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
자, 오늘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특별히 내각 인선 특집입니다. 그동안 이슈 가지고 티격태격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새 정부의 인선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인선의 의미. 자,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어제 뜨겁게 화제입니다.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명 이유에 대해서 윤 당선인이 밝힌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오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또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한 것은 이 법무 행정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런 사법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게 계속 화제가 됐는데 유창한 영어 실력이 이 법무부 장관 지명의 이유다.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외교부 장관 만약에 후보자라면 맞는 얘기죠. 네. 영어 필요하죠.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하면 좋고 네. 일본어도 하면 좋은데 물론 영어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도 국제교류 업무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게 좋은데 이거를 만약에 인사 이유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네. 지금 파격적인 인사 아니라 그랬는데 파격적인 인사가 아니었으면 언론들이 오늘까지 관심 갖겠어요. 네. 지금 장관 임명 16분 되는데 이름 모르는 분들 국민들 많습니다. 네네. 네. 아는 사람 몇 명 안 될 거예요. 한동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의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회고 그렇죠. 파격이다. 그렇죠. 아까 한상희 교수는 유창한 영어 중요하지 않고요. 우린 대륙법 체계라. 독일어가 유창하면 혹시 모를까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 교수님? 영문법 체계로 우리나라 법을 바꾸시려고 하나? 독일어 중요하겠습니까? 더 깊은 의미를 해석하셨네요. 파격 중에 파격이다라는 파격 중에 파격이다. 결국에는 능력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한동훈이다라는 사인을 여당, 야당, 국민들에게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능력과 정치적인 논란 측면으로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능력이야 한동훈 검사장 수사 잘하고 능력 있고 다 인정받았는데 이분을 이 시점에서 법무부 장관 시켰다라는 정치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네. 과연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조금 빠져있는 그런 인선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무적인 판단이 빠져있다. 예. 자, 측근과 상의가 있었을까요, 장 교수님?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혼자 결정했다. 그냥 본인의 마음속에 그냥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시켜야지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속내를 드러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설에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는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거 결정을 했으니까 바꿨다. 민주당한테 밀리지 않겠어. 맞불 작전. 내가 한동훈 딱 검사장 우리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 후보 추천. 이렇게 딱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했는데 좀 뒷얘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당선인 마음속에서는 네네.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었다라는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현 변호사님 어쨌든 네. 인사를 하면 공표가 되는 거고 매체에 실리고 국민들이 알고 품평을 하죠. 잘했네 못했네. 저희 파장을 예상했을 텐데 그렇죠. 이 비판을 감수할 각오를 한 걸까요? 그렇죠. 어쨌든 협치가 물 건너가도. 그럼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을 너무 잘 알죠. 검찰에 있을 때 최측근이었고 계속 같이 해왔거든요. 중수부에서 같이 했고 그다음에 국정농단 수사 같이 했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할 때 3차장 했고 대검 있을 때 반부패 강력 부장했고 쭉 2년을 이어왔거든요. 검찰에서 가장 최측근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최측근이다. 그러면 결국 법무부 장관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검찰총장을 시키려고 했을 것 같아요. 나가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생각해도 임기 중에 나가라 쉽지 않거든요. 본인도 임기 너 왜 임기 중에 나가라 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재판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임기는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검찰총장이 네. 임기 내년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김호수.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이렇게 앉혀서 검찰총장이 어쨌든 법무부 장관의 사실은 수사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봤지만 여러 가지 지위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뭐든지 해서는 어쨌든 장관이 위에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1번은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지배하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 많은 분이
그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검찰에는 이제 기수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7기수 차이 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검사장급이 한 47, 8분 되는데 반 정도가 지금 다 그 기수 위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총장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좀 이렇게 물러나라라는 어떤 시그널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가장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건 이런 거죠. 결국은 지금 민정수석실도 없애버렸고 그러면 사실상 이 민정수석 인사검증 역할도 하는 것이고 네. 법무장관 역할도 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 관련해서도 상설특검에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만약에 이 지금 수사 기소 분리가 됐을 때 네. 그러면 이제 수사권이 검찰이 얻게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특검이라든지 아니 그런 방식으로 해서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하지 않겠냐. 이렇게 의심만 하세요. 그렇게. 네. 이렇게. 자, 장 교수님 버럭하셨습니다. 의심만 하고 있다. 지금 잘된 인사입니까? 새로운 정부가 아직 출범도 안 했습니다. 네네. 지금 아직도 출범하려면 25일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좀 기대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격려해줘야 또 신나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두 분 엊그제 너무 이 KBS TV 심야 프로에 더 라이브에 나오셨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하기 바로 전날 밤에 MVP를 우리 현 변호사님이 한동훈 이렇게 예언을 하셨더라고요. 현 변호사님 정확히 말 맞추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촉이 있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법무부 장관은 전혀 몰랐고요. 네. 이제 검수안박이라지만 저희들은 이제 수사 기소 분리, 네네. 수사 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서 MVP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뭐 정치적인 의미나 이거 했을 때 얘기한 것이고 저도 네. 뭐 장관 임명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논란이 됐을 때 본인이 어쨌든 유발한 측면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저 윤석열 당선인께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검찰에 예산 편성권도 주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만큼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다라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반을 독립성을 강화한다. 후보 시절에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자꾸 민정수석실을 없애는데 측근을 법무부 장관 시켰으니까 검찰의 영향력 행사해가지고 민주당 쪽 것이다. 인사들 수사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과거의 민주당 정권에서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요, 사실은 이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문제되는 게 민주당에서 항상 문제되는데 어떤 때 문제되냐면 검사 아닌 사람이 장관 했을 때.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명령 측의 수직 체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문재인 정부 내내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근데 만약에 윤석열 법무부 장관이 되고 쭉 이제 인사를 해서 본인들의 검찰에 윤석열 라인, 한동훈 라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수수사하는 분들이 그분들을 쭉 이렇게 배치를 한다. 굳이 수사 지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척하면 눈빛만 봐도 그냥 바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 지휘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사람이 중요한데.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꼭 검사 출신이어야 되느냐. 저는 이거부터가 일단 의문이고. 왜냐하면 법무부 하는 역할이 수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 인권보장도 있고, 출입국 관리도 여러 가지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어찌 보면 검사 출신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저는 좀 시대에 역행하고 있지 않나. 그럼 우려잖아요. 그냥 추측이고. 네. 아직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자꾸 너희들은 그럴 거야 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두 분의 이제 좀 먼 미래의 예언을 한번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에 이렇게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 지명하고 할 때, 이게 조국 전 장관 그 당시에는 이 문정부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키우는 거 아니냐. 검찰 개혁이라는 성과를 내서 그 발판을 딛고 성장하게 할 것이다. 또 선거도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지명자를 대권 주자로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죠. 로드맵을 잡아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럴 것 같다? 네,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시켜놓고 2024년 총선 있잖아요. 네. 총선 몇 달 전에 이제 총선에 내보내는 한 2년 정도 장관하고 그래서 배지 달고 그다음에 대권 도전할 수 있겠죠.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그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이게 쉽겠느냐. 대권이라는 것이 어떤 계획, 치밀한 계획, 예측 이거 가지고 되지 않고요. 어쨌든 국민의 민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 투신 1년 만에 대권을 잡았어요. 그야 그냥 민심을 받았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항거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을 다 받았기 때문에 된 건데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런 예측 자체가 상당히 무의미하지 않을까?
꿈은 꿀 것 같다 근데. 자, 그러면은 현 변호사님 이것도 한번 이제 뇌피셜이긴 한데 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가리켜서 일개 장관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현직 박범계 장관도 법적 책임 묻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네. 자, 일개 장관직을 이제 맡는 겁니다. 정치적 야심 있다고 보십니까? 딱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도요. 검찰의 기본적으로 뭐 공부 준칙이나 이런 거에 보면 뭐 허가 받고 이렇게 내게 되는데 이분은 그냥 자유롭게 막 올렸어요. SNS 올리고 어찌 보면 거의 본인의 정치적인 얘기도 했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 역할도 했거든요. 검찰 내에서. 그리고 사실상 장관이라는 건 정무직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정치적인 대변을 한 거죠. 왜냐하면 뭐 검찰에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검찰을 사퇴해야 됩니다. 검사직을 갖고서 장관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제 검사를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다시 또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 말씀처럼 제가 보기에 뭐 장관직 하다가 뭐 총선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장관직이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저희 뭐 쪽에서 이게 가만 놔두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법무부 장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또 이게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약간 그림자 같은 존재예요. 네네. 그런 사람은 사실은 대선 도전 못합니다. 거의. 왜냐하면 2인자가 뭐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지금까지 보면. 2인자 역할은 저는 할 것 같은데 정부 내에서. 근데 그런 분이 대선 도전에서 되는 걸 잘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뭔가 이뤄가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누구의 그림자, 누구의 힘으로 받아서 되는 건 지금까지 보세요. 예전에 뭐 흔히 과거에 황태자라고 많이 불렀죠. 이런 분들이 다 나중에 영치처럼 사라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조국 전 장관 얘기도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자, 이 김건희 여사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가 부당하다 이런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장 교수님 왜 그런 걸까요? 모르겠어요. 뭐 졸다가 누르셨나 아니면 실수로 누르셨나 잘 모르겠는데 실수로 누르는 경우도 지금도 있긴 이제 합니다만. 언론에 이렇게 좀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좋아요가 그대로 있는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선택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진짜. 일전에 또 이제 손으로 쓴 상장 뭐 이것도 또 SNS에 올라와서 반대 측에서는 이제 비판 여론이 있었는데 혹시 현 변호사님은 뭐 좀 짚히는 점이 있으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뭐 저도 모르죠. 뭐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뭘 토론을 해요 우리가. 근데 왜 이 얘기를 이제 오늘 띄웠냐면 이 과거 녹취록 때도 그렇고 한동훈 지명자가 김건희 여사와도 상당히 친분이 있다. 수많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윤 당선인의 이 지명에 혹시 김건희 여사의 입김도 들어간 것이냐 뭐 이런 추측들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엄청 친하다고 그러잖아요. 1년 차이고 오히려 뭐 한간에는 뭐 윤석열 당선인보다 더 친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 기자와 녹취가 나왔을 때 한동훈에게 연락할 거 있으면 나한테 달라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있었죠. 아마 뭐 서로 뭐 친밀하기 때문에 그럴 걸로 보이는데 저는 사실 근데 이 좋아요 누르는 게 물론 뭐 이철우 그 교수가 뭐 안타깝다 부당하다 얘기했는데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이미 풍지박살 다 날 건 다 나고 구속돼 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건강 이 소식 듣고 뭐 쓰러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다 한 거 누가 한 겁니까? 맞거든요. 근데 사실은 본인의 예를 들어서 지금 부인에 대한 얘기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전혀 수사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저는 오히려 이철우 교수도 굉장히 당선인과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잖아요. 의미 없는 얘기다. 왜냐하면 다 이제 벌어지고 이미 다 돼버렸는데 안타까우면 뭐 하겠습니까? 하지 말았습니다.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장관직이 대통령 부인의 입김, 건의, 추천 이런 거로 결정되면 나라가 얼마나 참 한심하고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김건희 여사가 자기는 그냥 대통령직 잘할 수 있도록 내조만 하겠다라고 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검수완박의 당론 채택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을 했을까? 그렇지 않고 오래전부터 이 당선인의 소신처럼 한동훈이란 이름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 주셨어요. 아니, 저기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돼가지고 땡 잡은 후보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누굽니까? 왜냐하면은 왜 모든 청문회의 관심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한테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은 날에 좀 지금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7명이 더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아니면 박보균
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자랑 같은 날에 인사청문회를 하면 집중도가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해도 본인들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만약 그쪽 팀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있다면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를 제일 빨리 입수해가지고 날짜와 시간을 우리도 그날 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경쟁 치열하겠는데. 자, 하루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고매한 장 교수님이 땡 잡았다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어부지리로 이득을 얻는 다른 장관 후보자가 있다.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실제로. 네, 기억은 납니다. 자, 현 변호사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정호영 후보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그동안은 뭐 칼럼 논란이라든가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가 맞겠는가 40년직이 또 친구가 작용한 거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자녀의 경북의대 편입 이거 아빠 찬스 아니냐 이 의혹은 조금 좀 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딸은 2016년에 어쨌든 편입입니다. 두 분 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병원장도 있었고 그 전부터 이제 고위직에 있었는데 대학 병원장이 아시겠지만 이제 대학에 어찌 보면 이제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딸은 바로 편입을 했는데 아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갔는데 지역 균형 선발로 들어간 거예요. 할당제로. 그러니까 경쟁이 확 떨어졌죠. 근데 마침 이분이 또 경북대를 나왔어요, 아들이. 들어갔어요. 그 지역 할당으로.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뭐지 이거 미리 짜놓고 한 거 아닌가. 물론 대학에서는 뭐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그러지만 편입이었고 지역 할당이었고 하필 거기 들어갔고. 근데 1단계는 거의 어찌 보면 점수로 하는 거지만 2단계는 면접이라든지 구술평가거든요. 면접이나 구술평가는 하기 나름인 거예요. 면접이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 대학의 교수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죠. 외부인 넣을지 안 넣을지 봐야 되지만 대부분 그 대학 사람들이 하기 마련입니다. 구술평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렇죠. 재량평가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 보이고 지금 또 언론에 보니까 이게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아들이. KCI급 논문에 2표를 등재했다는데 이런 게 아마 거의 이제 스펙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보이고 또 그 대학에서 다 봉사활동했다는 거예요. 봉사활동 얘기도 나왔고요. 똑같네요. 봉사 똑같다. 아니 주변에 저도 이제 우리 딸도 관심 있어서 봉사하려면 아무 데나 봉사를 못 해요. 막 멀리 가서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리가 잘 안 나가지고. 근데 그 하필이면 그 대학에 가서 두 분 다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아들 딸이. 그걸 또 뭐 학생 이제 생기부라든지 이런 데 아마 해서 아마 그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입시 문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사안으로 아까 가고 잠깐 있는 것 같습니다. 언급했지만 조민 씨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고 의사면허도 이제 날아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고대도 취소되니까 이제 고졸로 주저앉은 셈인데요. 아까 똑같네요라고 장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일부에서 저도 야 이거 기시감이 든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똑같은 겁니까? 지금 인수위원회 분명히 인사검증 TF 팀이 있고 거기에 주진우 변호사는 윤석열 당선인의 아주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인데 능력도 많다고 하는데 왜 이런 거를 제대로 검증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몰랐을까? 아니면은 알면서도 괜찮아요 이랬을까? 참 한심한 인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분이 위암수술 전문가인데 보건복지부 장관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봤고요. 자꾸 왜 너는 보수파 패널로서 윤석열 당선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냐 이러는데 만약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런 사람을 인사 추천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비판 안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이렇게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리더십의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요. 아예 내가 40년 친한 사람, 지인, 내가 보증할게. 그냥 장관시켜. 이런 식의 것이었으면 문제잖아요. 자, 힘을 내세요. 어제 이 자리에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나오셔서 한동훈 속보를 듣고요. 이 오보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매우 부적절하다 얘기를 하셨는데 같은 편을 비판하는 것이 보수의 품격이다. 이런 얘기도 남기고 가셨어요. 그렇게 이제 비판하는 분이 이재호 고문님하고 저밖에 없는 게 문제다. 자, 품격 인정해 드리고요. 자, 시간이 빠릅니다. 이거 꼭 다뤄야 되죠. 안철수 위원장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총리직을 고사했다 하는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지금 좀 이상하게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인가? 현 변호사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퇴 안 할 것 같아요. 완주한다? 사퇴를 한다 그러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안이 없다? 진퇴양난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도 뉴스 보니까 뭐 오늘 독대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사퇴할 것 같으면 독대를 뭐하러 하겠어요? 당선인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총리, 우리 뭐 DJP 기억하시겠지만 총리, 그 다음에 뭐 경제부처 장관 이렇게 합의 각서를 썼었잖아요. 네. 내각제랑. 근데 나중에 내각제 안 돼서 틀어졌는데 합의 써도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종이 쪼가리 같은 거 필요 없다. 말만 믿으라 그랬는데 지금 뭐 사퇴한다고는 뭐 하겠습니까? 네. 나중에 뭐 당대표 나갈 수 있겠어요? 이게 만약에 사퇴로 물거지면 합당도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합당 물 건너가면 당대표 나갈 일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완전히 단단히 이제 코가 낀 상황인데 네. 빼지 못하는 상황. 뺄 수 없는 상황. 사퇴할 수 없다. 물러날 곳이 없다. 하고는 싶겠지만 퇴로가 없다. 그렇죠. 퇴로가 없는 거죠. 자, 여의도의 제임스 본드. 장성철 교수님 정보를 좀 풀어주시죠. 전화를 안 받고 연락을 안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네. 도저히 정보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럴 때 첩보가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뭐 도청할 수도 없고요. 네, 그거 안 되죠. 불법은 안 됩니다. 사퇴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상관없다? 사퇴하든 말든? 이미 무생물 인수위원장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인수위 차원에서도 그냥 인수위원장으로서 예우와 대우만 해줄 뿐이지. 그냥 정해진 기한 동안. 예, 이분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사와 관련해서 관여를 해서 개입을 해서 추천을 해가지고 달성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능력과 뭐 이런 것들이 없어 보여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두 가지 부분에서 후회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하나. 대선 후보 시절에 단일화 협상 때 각서를 받아놓을 걸. 그래. 문서화 해놓을 걸. 일부에서도 그 네. 종이 쪼가리도 없다고 했는데 그 종이 쪼가리의 중요성을 이번에 알았을 것 같고 네네. 또 하나는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강한 권력 의지를 갖고 저쪽에서 안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나 국무총리 할래요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총리에게 인사추천권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본인도 총리 되고 본인이 같이 챙겨줄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안 해요. 저것도 안 해요. 모두 다 안 한다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생물 인수위원장 돼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 하시는데 네. 무생물이라 그랬는데 저는 뭐 안철수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뭐가 있어요? 여당 내 야당 역할. 그 역할을 해야 살아요. 안 그러면 이제 살 틈이 없어요. 그냥 그 밑에서 그냥 뭐 자인 떨어지기 바래서는 왜냐하면 윤핵관뿐만 아니라 한동훈뿐만 아니라 본인 측근이나 사람들이 쫙 장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어쨌든 뭐 하고 아니면 합당을 해서 그 안에서 야당 역할을 하면서 계속 뭐 이렇게 본인의 파일을 키우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뭐 다음에 뭐 하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게 뭐 인사 스타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뭐 과기부 장관 신용현 대변인 정도 혹은 뭐 중기부 장관 이태규 의원 정도 면은 이제 구색가 추기로 공동정부입니다 하고 얘기가 돼서 이 사태가 안 왔을 텐데 이렇게까지 한 자리도 주지 않고 가는 거 윤 당선인의 의지입니까? 의지라고 봐야죠. 윤 당선인의 의지가 없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인사권자니까? 같아요. 예를 들면 예우를 해줄 수 있죠. 충분히. 자, 우리가 이렇게 한 배수로 다 이렇게 단수 추천을 다 결정을 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님 같이 한번 더 논의해 보시죠. 어떠세요? 뭐 더 추천할 분이 있어요? 아니면 누구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전 상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훨씬 더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정이 문제다. 1차 때도 사전 상의 없어가지고 화났어요 그랬는데 2차 때도 사전 상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시하는 거죠. 당신은 없어도 될 것 같아.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당선되는데 단일화 해봤자 그때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을 것 같아. 오히려 더 위험해졌어. 그래서 별로 고마움을 느끼지 않거나 기본적으로 이제 안철수 위원장 없어도 내가 국정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당선됐을 때는 같이 배석하고 포옹도 하고 손도 같이 들고 그랬는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는 항상 다르다. 그렇습니까? 현 변호사님 이거 윤 당선인의 리더십 스타일이다? 당연하죠. 인사 스타일이다? 질문을 했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과 인품 보고 얘기했다. 추천을 받았는데 한마디로 보면 능력과 인품이 안 되니까 임명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이나 얼마나 좀 속상했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물론 뭐 나눠먹기라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뭐 인수위 3분의 1 들어갔으면 뭐 3분의 1은 아니어도 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장관은 배당을 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명 이게 추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추천된 분들은 이제 능력과 인품이 없는 분들이 돼버린 거예요. 맞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안철수 위원장의 추천 인사들은.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뭐 공동정부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노동 농림 남았다 그러지만 이분은 추천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8개 장관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섭리도 아니고. 역전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니 예를 들면 우리 민주당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덕수 국무총리 낙마 딱 시키고 다른 장관들 한 2-3명 정도 낙마시키면 안철수 위원장한테 좀 추천해 보시죠. 그걸 또 민주당에 시키시네. 아니 어차피 민주당이 얘기만 들어도 살벌합니다. 그 그림을 그리신 건가 또. 자, 알겠습니다. 아유, 이게 무시무시하네요. 하지만 뭐 지나간 얘기,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미 중기부 장관은 이영 후보자, 과기부 장관은 이창양 후보자가 내정이 됐습니다. 자, 각설하고 시즌2. 다음 주엔 또 어떤 뉴스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1분 넘어갔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네, 시사본부에서 정치율 조사 2주 동안 치킨본부를 열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 통해서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매주 이 시간 찾아오는 경제본부. 만남과 관계와 흐름을 지켜보는 기자. 점과 점을 잇는 글을 쓰는 기자. 이 이야기는 본인의 계정에 적어놓은 글이더라고요. KBS 보도본부 서영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이거 보고 제작진이 되게 감동했어요. 감사합니다. 기자 정신이 훌륭하다. 네, 저는 주초에 날이 더워져서 이제 머플러 안 보겠구나 그랬는데 어제부터 추워졌어요. 네, 며칠 전부터 좀 추워지고 찬바람이 좀 불고 감기 기운도 있고. 네, 그래서 다시 머플러는 한 3일 계속된다. 풀었었는데 다음 주를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주제 중요해 보입니다. 달러 패권 위기. 이게 골드만삭스가 경고를 했어요? 네. 사실 이게 상상하기 좀 어려운 주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달러가 기준인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안전자산 이렇게까지 부르는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력을 뭐 측정할 때 아니면 비교할 때 국민소득 기준으로 하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이 좀 이해하기 쉽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700만 원 넘었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맞아요. 3만 불 시대. 달러 시대. 뭐 4천만 원 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4만 달러 넘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이게 달러로 모든 걸 측정하고 계산하는 게 국제 비교에서 너무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여겨지는데 근데 이게 당연하지는 않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80년 정도 된 시스템이다. 그 전에는 이런 시스템 없었다. 한 세기가 채 안 됐네요. 네네. 뭐 길다면 길지만 뭐 짧다면 짧은 거죠. 그래서 이게 경제 패권이 교체될 수 있다는 경고인데 골드만삭스 얘기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뇌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80년이면 뭐 제 세계 다 포함해가고도 그 전에 역사가 시작된 건데 경제 패권이 일시적인 것일 뿐 영원한 게 아니다. 체감은 잘 안 돼요. 사실은 이거를 지금 미국이 어디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과거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갈 때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좀 흐름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 얘기 재밌죠. 어떻게 넘어가게 됩니까? 전쟁 때문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거치면서 영국이 전쟁을 너무 많이 하고 국력을 많이 소비하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빚을 너무 많이 지게 됩니다. 근데 그 빚이 미국한테 진 빚도 많고요. 그리고 여튼 어느 정도로 많이 늘었냐면 한 1차 대전 전이죠. 1914년에 한 7억 파운드 정도였는데 이게 1차 대전 치르면서 61억 파운드. 한 8배, 9배 뭐 이 정도 늘죠. 근데 그중에 한 10억 파운드? 그러니까 한 6분의 1 정도가 미국한테 진 빚이고. 그러니까 영국이 빚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영국에 부담이 되고 파운드 계속 가지고 있어도 돼? 저기 미국이라는 새로 떠오르는 나라가 좀 더 안전할 것 같고 쟤들이 좀 더 장사를 잘하고 미국 달러가 좀 더 쓰기 좋은 통화일 것 같은데 하는 시각들이 확산되면서 빚이 너무 많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때 얘기를 제가 되게 흥미롭게 본 책이 대격변이라는 아담 투즈가 쓴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딜루전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미국의 모습을 한번 지금 들어보시고 이게 지금의 어떤 나라와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얘기해 주세요. 1902년 미국의 이미지는 모호했다. 성장과 생산, 이윤의 본보기이긴 했지만 부패와 관리 부실, 탐욕,
종국적인 정치에 본거지기도 했다. 현대 정부의 모델을 찾아 미국의 전문가들이 독일 제국의 도시들을 순례했지 독일이 미국을 찾지는 않았다. 네. 그리고 영국 정부가 독일을 패배시키는 과정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재정 위기를 맞았고 네. 그중 10만 파운드가 미국의 진 빚이고 그래서 달러 채무가 늘어났는데 네. 원리금 상환액이 1919년에 이미 국가 예산의 25%로 가까운 장래에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네. 영국은 미국에서 현대사 유례없는 현상을 본다. 이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25배가 크고 5배 더 부유하고 인구는 3배 많고 갑절로 더 야심적이고 난공불락이고 활력과 기술적인 능력, 산업 지식에서 아무리 못해도 우리와 비슷하다. 어느 나라 떠오르십니까 지금? 네. 지금 약간 보면 미국이 부패와 관리부실, 탐욕적인 정치 이런 네. 걸로 떠오르는 나라긴 하지만 예. 시스템은 약간 좀 부족하고. 아유 사실 이 1902년이면요. 네. 서부개척 시대니까 네네. 우리가 이렇게 영화에서 보는 건 무법자의 시대잖아요. 네. 총으로 해결하고. 인구는 많고. 그리고 중국 아니 중국? 네. 지금 따지면 네. 미국이 중국을 볼 때 아마 그때 영국이 21세기. 느꼈던 거 그걸 느낄 겁니다.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패권이 넘어갈 수 있다. 네. 영국이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니까 힘을 잃고 미국한테 패권을 넘겨줬는데 그거 비슷한 도전이 지금 미국한테 보인다. 이야,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뭐 군사력은 강하고 네네. 여성들도 노동에 종사하고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100년 전 미국이 지금의 중국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네. 자, 현재 미국 달러의 패권을 위협하는 요소, 도전받는 이유. 네. 뭐 미국이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많이 제시합니다. 세계 경제에서 네. 미국의 경제가 차지하는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고 있다. 중국이 네. 커지니까. 아니면 쌍둥이 적자. 국가 채무와 대외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현상. 이거 지금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달러를 쓰는 한. 유로화가 등장했으니 예전에 그때 한참 전이죠. 유로화 등장했을 때 유로화는 좀 더 달러보다 안정적인 것 같다라는 시각도 있었고 네네. 금융위기 때 이게 미국의 시스템 위기니까 미국이 이제 다 됐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근데 이 얘기들이 이유는 다 똑같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네. 이유는 다르지만 결론은 달러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다.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네. 최근에. 지정학. 지정학? 네. 러시아. 러시아가 달러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을 3천억 달러가 넘는 돈을 미국이 아예 그냥 못 쓰게 해버렸어요. 이게 러시아 소유의 돈인데 스위프트에 배제하면서 기타 여러 제재 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침공했다고 네네네. 못 쓰게 해버렸더니 진짜로 못 썼죠. 달러가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인도도 보고 중국도 봤는데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걸 겁니다. 달러를 무기로 쓰네? 우리도 밉보이면 저렇게 될 수 있네?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어 하는 생각을 하는 큰 나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건. 네. 그러면서 뭐 러시아는 네. 아예 달러 안 쓴다 또 이렇게 네. 얘기하고 맞습니다. 모든 우리나라 이제 무역은 다 루블로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네. 해버렸죠. 야, 지정학적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 자, 이게 중동에 사우디도 떠오르는데 맞습니다. 워낙 그 친미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요청을 요새 잘 안 들어준다면서요? 네, 지정학적 위험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원유 증산 요구도 뜨뜻미지근했고 페트로달러 질서 자체를 흔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페트로달러. 네, 그러니까 달러로 원화를 결제하는 네. 게 50년간의 표준이고 질서고 원칙이었는데 네네. 지금 중국한테 위안화 결제를 허용할까 말까 고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 달러 시스템은 모든 원유는 달러로 결제하고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에너지를 수입하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네. 국고에 쟁여놔야 되고 그러니 달러 수요가 늘고 미국은 계속해서 세계 경제를 순환하는 돈으로 네네네. 달러를 쓸 수 있으니 핵심적인 달러 패권의 핵심적인 축 하나가 페트로달러인데 이걸 네. 사우디가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세자가 화가 났거든요. 아하. 사실 우리나라 정치 체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데 네. 근데 언론인 카슈크지 생각나시죠? 인권 문제죠. 네. 암살 배후로 네네. 왕세자를 지목했어요. 네. 왕실 그러니까, 비판도 네. 하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아? 하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왕정 이런 건 있을 수 없으니까 네. 권위주의 국가 네. 이런 건 인정할 수 없는 건데 근데 동시에 이게 페트로달러 시스템과 묶여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우디가 진짜로 이렇게 가면 골치 아파집니다. 미국은. 네. 사우디는 이제 위안화로도 이 네. 원유를 결제할 수 있게 할까 고민 중이다. 자, 이 패권이 외부 요인만으로 무너질까? 전통적으로는 또 미국 내부의 원인을 찾고 또 미국은 내수 시장이 네. 워낙 이제 큰
국가잖아요. 네. 그래 영국 패권을 무너뜨린 건 영국의 빚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미국도 지금 부채 위험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내부적 위기가 대외 있어요. 부채가 너무 많아지고 있죠. 달러 시스템 자체가 수입을 하고 달러를 돈을 주고 세계는 네. 달러를 계속 가져가고 미국은 그 상품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 위험하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 사실 기축통화라는 것은 네. 국제 결제에서도 쓰고 금융거래에서도 쓰고 외환 보유고로도 써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안화의 영향은 아주 미미합니다. 예.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충분히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네. 생각해 볼 가능성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달러 패권의 위기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흥미진진했습니다. 경제본부 서영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치킨 쿠폰 받으실 분이요. 7457님, 9000님, 8698님, 4061님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최영일의 시사본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